하종서 선교사님,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하종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는 다 상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다 청년, 지, 여아, 막노로 다 상을 붙이니까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 하면 뭔가 이게 건실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되게 어쨌든 그 부담스러워 했는데, 저는 원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5년 전에 저는 해외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일본 기업으로 해외 취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선교라는 그런 거보다도 유니스 선교사님 말씀처럼 저도 목사님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도와야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 일본 좋은 회사 들어가서 승진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이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선교사, 이게 어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받은 것도 얼마 안 돼요. 2015년인가 16년? 계속 그렇게 돈 좋아하면서 살다가 돈 벌면서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받았고, 그리고 16 목사님과는 그 이후에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제이바도 이제 졸업하게 됐고, 키르기스탄은 정말 뜻밖이에요. 저도 갈 줄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제가 중앙장로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중앙장로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대표팀장도 하고 그래서 청년부. 근데 그 당시 때 타지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나는 절친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젊은 애가 떠나는데 제가 막 놀렸어요. 그딴 나라 왜 가냐고. 그러니까 막 뭐죠?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선진국 선교가 대세인데 후진국 선교는 이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옆에서 깐죽깐죽 됐어요. 그리고 공항까지 마주고 나갔는데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2년 후에 제가 그 국경을 맡은 키르기스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웃더라고요. 12년 전에 그렇게 너가 비웃고 했더니만 네가 그 근처로 간다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 어떻게 해야지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된 정말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이제 러시아와 키르어를 사용하는데 러시아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배울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부득불 배우게 됐고 가서 이제 1년 동안에 뭐 키르기스탄에 대한 중앙아시아 CSI 지역에 대한 굉장한 그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저의 1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키르에 있었던 삶 가운데서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모습으로 본 키르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키르기스탄은 위에가 인사만의 살라마스가 이게 키르어예요. 그리고 밑에는 즈라스부이체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어인데 그 키르어 같은 경우는 약간 몽골 민족이에요. 몽골이 징기즈칸이 유럽 왕정을 떠났을 때 거기다 씨를 다 뿌리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해요. 그 몽골의 후예들이. 그래서 키르하고 카자흐스탄 얼마 전에 엄청난 그 소요 사태가 났었던 카자흐스탄도 민족이 같아요. 몽골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약간 한국이랑 문법이 비슷해요. 키르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러시아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러시아어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안 배우시고 키르어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차피 키르에서 사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젊은 친구들은 러시아어가 더 활용 가치가 넓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웁니다. 어쨌든 두 가지 언어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키르스탄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독특하죠. 햇살 모양이 약간 우길 승천기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아픈 기억이지만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알라트 광장. 자, 키르기스탄이 이 여기가 CSI 지역인데 중앙아시아 구수령권. 그런데 어디가 키르기스탄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카자흐스탄 최근에 가장 큰 소요 사태가 났고 여기에요. 이쪽 초록 색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와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한반도보다는 큰데
인구가 600만밖에 안 돼요. 예, 수도인 비슈케크에 1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제가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정말 중앙아시아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나라예요. 예, 자연 환경이 정말 좋고 확 트이고 눈이. 그리고 또 이건 겨울의 모습이에요. 겨울에 그 시외예요. 비슈케크는 아니고 약간 몽골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호수인데 이시쿨 호수예요. 여기는 내륙 나라인데 바다가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를 갖고 있어요. 이시쿨이라고 해서 바다같이 어마무시하게 큰 호수고, 첫 번째가 빅토리아 호수,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이시쿨이에요. 보면은 바다 같아요. 해안가처럼 보이죠. 이 호수예요. 네, 호수예요. 네, 엄청난 큰 호수고, 여기 가면 별장도 있고 키르기스탄의 정치인들의 뭐 고위급들이 하는 별장도 있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눈의 모습. 이거는 야경 시외. 자, 구소련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하나의 소련이라는 나라의 연방체였어요. 연방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의 시민이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듯 어마무시한 나라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막 이렇게 하면은 북한 이렇게 하면 무시해요. 나이 60대 넘으신 분들 생각이 아직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련 때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탈린 때는 어마무시하게 대기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크루스초프부터는 좀 바꿔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서민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을 1991년 소련 붕괴와 동시에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이 나라가 약간 방향을 잃고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연방체로 있다가 갑자기 그 중심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나라인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대략 600만 정도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00만 중에서 100만이 비슈케크에 모여 살고 있어요. 저는 수도에 있지만 근데 민족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키르기즈 민족이 70% 정도 돼요. 그냥 몽골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겼어요. 패션도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깜짝 놀라는 경우 많아요. 네. 근데 그 안에 30% 정도는 러시아인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인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고, 우리가 중국 그쪽 탄압받는 위구르족 있잖아요. 그 친구들 여기로도 망명을 많이 넘어와요.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리고 타직족, 카자크족, 둥간족, 이 민족도 중국 쪽이에요. 중국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인이 있듯이 중국 애들도 살고 있어요. 한족화된 그런 사람들을 둥간족이라고 하고, 위구르족은 중국이지만 조금 달라요. 종교는 60%가 무슬림인데 세속적인 이슬람이에요. 예, 돼지고기도 먹을 때도 있고 막 술도 잘 먹고 막 그런 정말 무슬림들이고, 25%가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큰 성당으로 동방 정교회 소속이었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마케도니아 정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25%고 15%가 막 정령 숭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안에 또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희 같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도 있고. 수도는 비슈케크이고 옛날 명칭은 푸른제라고 했거든요. 푸른제가 어떤 뜻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옛날에 그 러시아의 소련에서 유명했던 장군 이름이 푸른제래요. 그리고 그 장군이 그 당시에 스탈린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전쟁에서 어마무시한 그런 전공을 세워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영웅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비슈케크의 수도가 이전 명칭은 푸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슈케크는 이제 키르기즈어로 바뀐 거고, 지금은 어쨌든 비슈케크로 바뀌었고, 밑에는 그 키르기즈의 백악관 그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나라 이전 동부 유럽을 비롯한 구소련 거는 대통령이 출퇴근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시간대와 퇴근하는 시간대 차가 쫙 막히고 경찰들이 쫙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이런 걸 통제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불평을 할 테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막 바쁜 그런 출퇴근 시간대에 막 통제를 하고 하니까 차들이 꽉 막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한다는 거 집에서 경호원들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출퇴근한다 뭐 이런 소리 있는 게 있는데 뭐 이 나라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 수도의 대강의 모습들이고요. 네, 이게 쏨이에요. 네, 쏨. 네, 쏨이고 그 음식은 대강 이런 거를 먹어요. 리퓨시카라고 해서 저쪽에 항아리에 붙은 게 있죠. 빵인데 저 되게 맛있어요.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만큼 싸가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로속이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뿔럽이라고 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밥인데 양고기로 먹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느끼해요. 느끼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네. 이게 아까 여기가 말젓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어디죠? 그 식당 가면은 말젓을 이렇게 줘요. 네, 말젓을 이렇게 손님 대접으로도 식당 같은 데서 주고 천상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비슈케크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그 비슈케크를 벗어난 시골 교외고요. 비슈케크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러시아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없을 거 없어요. 비슈케크는. 네. 약간 몽골이랑 비슷하죠. 앞에 보셨다시피 몽골이랑 약간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친한 이제 그쪽 현지인이 결혼해가지고 갔을 때 찍은 건데 결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통 의상은 대강 이렇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좀 독특한 문화가 이제 여기도 제가 썼지만 장례식 때는 몰도라는 이슬람 그 지도자를 불러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그들 각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들만의 각자 독립된 묘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든 이유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배척받을까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많이 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뭔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키르기즈 민족에게는. 근데 러시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의 영향 때문에 잘 믿어요. 고려인들도 그렇고. 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제 와이프가 치과 의사거든요. 치과 선생님인데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친구가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인데 PGM이라고 해서 제가 와이프 때문에 저도 같이 훈련 받았어요. 원래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단체고 원래는 미국을 갔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시기인 만큼 작년에는 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각에 맞춰서 새벽 명세 받았거든요. 받아 저도 같이 포함했는데 일단 비즈니스 선교 단체고 프로페셔널 포 글로벌 미션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문의 선교 단체. 그래서 그 안에 의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도 있고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가는 그 단체 안에 저도 속해 있지만 현지에서 비즈니스맨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저희들도 같이 도와줘요. 가서 이렇게 접수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힘들지만 접수받고 뭘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손길 필요해서 일단은 저희는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진료 분야가 치과도 있고 피부과 그리고 침술, 한의학 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사역 중에 이게 모습이고 거기에 가면은 미국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어요. KIUC라고. 네. 그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의료사역들을 많이 행했는데 근데 여기 현지 음식이 굉장히 달고 막 그런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빨이 많이 안 좋아요. 이가 치아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겉은 굉장히 이쁘고 막 이런 아가씨인데 막상 진료를 하면은 이가 굉장히 안 좋대요. 저는 뭐 모르죠. 일을 못 보니까. 근데
뭐 진료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가 치아가 너무 안 좋다고, 이 나라 젊은 애들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 50대 후반에서 60대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0살 때도 임플란트 시작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또 의료 사역 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저희 둘째 차요. 피부과.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디아스포라 재패니스 사역을 염두에 두고 갔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CSI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 근데 일본인들은 정말 한국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 외국 나가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나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걸 이렇게 막 내세우고 다녀. 대놓고 한국 사람이다 이거 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중한히 살아요. 현장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현지에 동화돼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에 있는, 처음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싶은데 막 모르고 얘네들이 막 드러나요. 한국인처럼 드러나면 일본인이다 하고 가서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어디에 있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가는 일식집이 있거든요. 저기 키르기스탄에서 일본인 사장님이 있는 그 일식집인데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인으로 저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재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키르기에서 한국 코리안 페스티벌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기 토마스 상도 그렇고 미도리 상도 그렇고 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 있냐면 주재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해외 주재원들. 일본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사장급들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한국은 코이카가 있으면 일본은 자이카가라는 게 있어요. 자이카. 그래서 자이카를 통해서 많이 왔어요. 저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자이카를 통해서 온 총책임자, 팀장이고, 토마츠 상은 지사장이에요. IT 회사에.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키르에서 일본인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죠. 한인회 가가지고 한국인들과 이렇게 놀았는데 일본인회 가서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있는 사명이라는 걸 갖고서 조금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나가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유. 지금 원래는 그 직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항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돼서 그 경유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시간, 11시간밖에 안 걸려요. 1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LA 가는 정도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자마자 코로나를 걸려버렸어요. 1년 전에 정확히 가자마자 코로나를 걸려서, 제가 델타 걸렸거든요. 델타가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고 그때 인도를 초토화시켰던 건데 제가 델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염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감염병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지 보건복지부 장관급의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 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델타가 젊은 사람들도 막 죽이는 그거잖아요. 초토화시키는 거. 근데 하필이면 델타를 걸렸어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하고 일본은 제가 여기 가기 전에도 일본에서 2020년 때 일본에서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막 이렇게 있어도 코로나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여기서 저는 면역력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 가자마자 걸리니까 좀 뭐랄까 원망이 됐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마스크를 다들 했잖아요. 방역 체계가 철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 마스크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서로 존중하에 마스크를 해줘야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뭐 자유를 좀 억압한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는 안 썼어요. 중앙아시아는 자기네들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유럽하고 가까워서 3시간만 걸리면 유럽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무슨 뭐 인간 병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뭐 마트를 들어가도 막 무섭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걸려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이 막 비속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 그냥 한국으로 가버려야 돼, 다시 들어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저쪽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하겠어요. 그리고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걸 올렸냐면 여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이제 되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두바이도 그렇고 갔다 오셨지만 두바이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그 이슬람 국가는 대형 쇼핑몰 안에도 기도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아잔 소리가 울리면 막 거기로 뭐 종업원들도 막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형 쇼핑몰 비슈케크 안에 쇼핑몰에도 다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비록 세속적인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다 그 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잔 소리가 하루에 5번 울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러 오라, 예배하러 오라. 근데 제가 그 쇼핑몰에 있을 때도 그 밑에 내려가는 밑에 그 기도실에 갔는데 거기 궁금하니까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젊은 애들, 제 또래 애들도. 그래서 막 거기 안에서도 또 이맘이 주간한 이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드려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안에서도 막 저를 보고서 외국인인 줄 알고서 들어오서 같이 막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밖에서 보겠다, 구경하러 왔다라고 해서 하니까 걔네들 그러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이 왜 전 세계가 이슬람화가 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가니까 젊은 애들도 다 브라더, 막 이렇게 막 따끈한 막 형제애, 시스터애, 자매애 이렇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막 서로 안아주고 막 서로 막 허그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선교사님들 욕을 먹느냐?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너무 외롭게 하는구나. 이걸 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외롭게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라 할 수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뭔가 원투원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몇 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비서실에 연락해서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최고의 이맘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예배 때 바로 증문즉설이 가능해요. 하다못해 불교도 그 즉설법에서 있으면 증문즉설로 주지스님이 성도들 거기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 듣고 궁금증 물어보고. 하다못해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 때 대신부님이 나오셔가 거기 같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또 얘기를 하고. 근데 대형 교회,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부지기수 들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을까라고 제가 느꼈을 때 너무 성도들을 외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보면서 제가 그거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이슬람 얘네들도 하루에 5번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불교도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첫 불공 드리고.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청지기적 역할로 절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마음이 강건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믿음의 물질적, 재정적 후원자도 만나면 되게 좋겠죠. 왜냐면 의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비즈니스 선교사니까 저희들끼리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그 아이들을 의료적인 걸로 이렇게 치료도 가능하고 해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후원자, 물질적 후원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현지 생활에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언어의 지혜.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영어가 너무 쉽다는 거,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소련이 이겨서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됐으면 전 세계 사람 머리가 완전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영어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를 막상 배우니까 이게 와 영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배웠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다시 배우면. 왜냐면 그걸 아니까 너무 쉬운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언어권도 솔직히 얘기하면 키릴 문자를 쓰고 알파벳도 영어권이랑 다른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너무 어렵고 문법이 너무 어려워. 이 사람들이 그 톨스토이를 비롯한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문학의 어떤 대무호도를 많이 발전했기 그거 했기 때문에 배출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심이 있어. 언어를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놨어요. 딱딱딱딱. 그래서 러시아 배우면서 집어던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레가 러시아 건데 발레를 배우러 러시아에 오는 그런 유학생들이 여기 들려서 어학연수 받고 가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한 언어의 지혜로서 러시아어 아직 많이 부족해요. 러시아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영어만큼. 그래서 언어 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의료선교에 비즈니스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